네, 94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고조선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소매제고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시에 그 기말 재고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법인세 비용의 요 크기 순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전산회계 2급 때부터 계속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이 기본 강의 가셔가지고 다시 보고 오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죠. 자, 우리 그 개별법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 세무니까 원가액에 회계는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가 회계에서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 기억나십니까? 그 개별원가 계산이 바로 개별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개별법은 말 그대로 주문 생산에 의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인데, 주문 생산에 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가와 수익을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이론적으로 충실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주로 어떤 기업들이 조선업이나 그다음에 건설업, 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주문 생산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중평균법. 얘는 뭔가 하면은 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먼저 들어온 제품의 먼저 들어온 이제 재고의 단가, 그쵸? 또 나중에 들어온 재고의 단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평균을 내 가지고 판매하는 거니까 단가가 오로지 한계죠.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어때요? 편리하지만 정확한 단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 비용에 적절한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한대요. 자, 상승하는 경우 별표. 단기 순이익은 과소하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다 체크할까요?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요 기말 재고하고 매출 총이익하고 법인세 비용은 물가가 상승할 때 크기 순서가 똑같죠. 선, 이, 총, 후 같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이익은요, 선입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틀린 거죠. 그렇죠? 과소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틀린 거죠. 가장 큰데. 그래서 3번이 답인 거고요. 자, 4번 후입 선출은요,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액이 뭐예요? 팔고 남은 거죠. 그 팔고 남은 자산이 과거의 원가로 기록되어서 현행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후입 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기 때문에 기말의 재고는 옛날에 구입한 게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구입되니까 아무래도 현재 구매할 때의 원가인 현행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그림을 보면서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세계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단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언제 설정하죠? 얘는 평소에 설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12월 말일날 기말에 설정하죠. 그렇죠? 그럼 기말에 우리 그 분기 알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 금액이 얼마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문제는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가에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의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 5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쌤이 50만 적어볼게요. 채권은 어차피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굳이 쌤이 채권이라고 쓰진 않겠습니다. 50만 원 있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었다? 5만 원 있었네. 5만 원 있었던 얘기죠. 그럼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당금은 이제 대변에 적히는 거 알고 있죠. 물론 보고할 때는 차변에 와가지고 빼지만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요, 그냥 대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단기의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에서 선생님 나라고 할게요. 외상값이 떼었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어떻게 분기합니까?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죠. 얼마? 2만 원. 그럼 이걸 차변에 분기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충당금이 있다면 얘를 어떻게 한다? 먼저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기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2만 원만큼 뺐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3만 원이 남아있겠죠. 자, 연필로 좀 그릴게요.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로 가겠습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중에서 3만 원이 회수되었답니다. 어라? 전기네. 그쵸? 그러면 전기에 떼었던 걸 회수하게 되면은 자, 분기 어떻게 하죠? 올쌤이 다로 분기할게요. 차변에 떼인 만큼 돈 들어오죠. 그럼 돈이 얼마 들어온다? 그렇죠. 3만 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자, 대변에 이 아이를 뭘로 분기합니까? 그렇죠. 전기에 떼인 걸 회수하게 되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무조건 분기하는 거 알고 있죠. 얼마? 네, 3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전산회계 2급, 1급 때부터 계속 이제 대손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수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죠. 자, 세무 정도 되면 이제 다 아니까 크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충당금이 대변에 3만 원 또 늘어났죠. 그러면은 원래 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이 또 이렇게 충당되었으니까 이제 6만 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6만 원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라가 되었습니다. 단기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이다? 네, 10만 원이랍니다. 어라? 우리 지금 설정액을 구해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래.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죠 도대체? 자, 무슨 얘기일까요? 단기말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랍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 6만 원이 있는 거죠. 근데 왜 10만 원이 있는 걸까? 그렇죠. 단기말에 충당금 잔액은 이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얘하고 플러스한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플러스한 금액이 물음표니까 얘가 얼마냐 그 얘기거든요. 자, 얘가 누굽니까? 10만 원에서 6만 원만큼을 뺀 4만 원이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 말은 선생님 여기다 좀 분개할게요. 요 라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단기말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0만 원이 확정되기 전에 6만 원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12월 말일 날에 뭐 했단 얘기입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분개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떼일 것 같은 금액을 예상한 금액은 당연히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만 원만큼 떼일 것 같았는데 이미 6만 원이 있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를 얼마? 4만 원만큼을 여기다가 설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 네,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제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해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죠.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법이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 2번 가속상각법은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인데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하게 잡는 방식이다. 맞는 말이죠. 이 가속상각법이 주로 이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정률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좀 볼까요? 우리 감가상각 초기에는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감가상각비가 과대하게 계산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죠. 정액법은 X1년도에서 X2년도, 3년도 이렇게 쭉 할 때마다 계속 일정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정률법은 초기에는 정액법보다 많이 잡아버리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게 잡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초기에 비용을 많이 잡아버리는 거 많이 잡게 되면 그만큼 빠르게 감가상각비가 진행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가속상각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회계 처리한다. 맞는 말인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초기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더 크다? 틀렸죠. 방금 쌤이 그림 보여드렸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니까 심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까요? 4번입니다. 다음 사례의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 대변의 빈칸의 적절한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사례. 관리 부문의 직원의 6월달 급여 250만원만큼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등 공제 항목 25만원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5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답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월급주로 분개니까 분개하면 되죠. 차변에 급여 얼마 250만원만큼 비용이 발생하고요. 자, 이 월급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고 주죠. 그 뗀 게 25만원인데 25만원만큼은 예수금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죠. 전산회계 1급 문제네요. 너무 쉽죠? 정답은 1번이네요. 아니지, 이거는 전산회계 2급 문제이죠. 그쵸?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는 이제 우리가 전산 세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거는 전산에 가가지고 계정 과목 조교 등록에서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래도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런 것들은 회사가 이제 판매, 즉 장사를 하고 관리하다 보면은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죠. 그쵸? 근데 이런 비용이 아닌 걸 묻고 있으니까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타의 대손상업비는 매출 채권과 같은 이제 영업과 관련된 채권을 떼이는 게 아니고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이렇게 영업 외적인 그런 이제 채권에 대해서 돈을 떼이게 되면은 기타의 대손상업비로 분개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항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회계 1급, 회계 2급 수준이기 때문에 꼭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 5번 너무 쉬우니까 더 이상 선생님이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6번에 있는 문제는 원가회계인데, 자, 원가회계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원가회계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원가회계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요, 반드시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요, 한두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 때마다 원가계에서는 이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뭐 지겨워도 할 수 없다. 뭐 지겨우면 빨리 넘기든가. 그쵸? 자,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료비로 나눕니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죠. 자, 우리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없으면 간접비. 원가 행태는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죠. 자, 기초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의 합이고요. 가공원가는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하는데 직접 농업비하고 재료 간접비의 합입니다. 즉, 직접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혹시나 기초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직접 농업비를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매물원가하고 기회원가, 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입니다. 즉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기회원가는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장보다 가치가 높은 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예요. 평균값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원가는요. 한마디로 너 아니었으면 너였다. 얘가 아니었으면 너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포기한 원가니까 맞죠? 포기한 원가 중에서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베스트 1 다음 베스트 2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버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넘버 2.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자 고정비와 변동비는 알고 있죠.
자, 우리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총원가가 증가하지만 맞죠? 단가는 일정하죠. 근데 고정비는 총원가는 뭡니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부터 원가액의 네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매물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방금 보여드렸던 원가액의 그림 보면 되겠죠. 네, 이 그림. 그쵸? 매물 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 그쵸?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은 쌤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정원가의 경우에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한다. 아니죠. 고정원가는요,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내려가고, 조업도가 감소하면은 올라가죠. 그게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바로 이 그림이었잖아요. 고정비는 총 원가가 일정한 거지, 단가는 생산량이 늘면은 내려가고, 생산량이 줄면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4번.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당연히 직접 재료비니까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답안을 발표할 때 이 문제가 2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저는 2번이 복수 정답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기회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죠. 자, 기회비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현재 이 대안이라는 말은 최선의 대안이죠. 그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대의 가치라고 했죠, 선생님이. 최대의 가치. 이거 기억나십니까? 최대의 가치. 그쵸?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원가 중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 그러니까 최대의 가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아, 그래요. 거기에 뭐 설명은 안 적혀 있더라고. 이게 왜 복수정답인지 설명은 안 적혀 있었는데 보니까 바로 요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문구가. 자, 이 문구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닌데, 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업무용으로 쓰고 있던 PC가 한 대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구입했을 때 100만 원 주고 샀죠. 근데 이 PC가 이제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쵸? 그럼 처분한다는 얘기는 뭐 중고로 팔든지 뭐 버리든지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중고로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는데 자, 얘를 팔 때 세 가지의 대안이 나온 거예요. 어떤 대안? 첫째, 그냥 팔면은 30만 원 주겠대요. 중고나라에서. 두 번째, 10만 원 들여서 수리하면은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35만 원 주고 수리하면은요 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최선의 대안입니까? 그건 내가 벌어들인 이 이득에서, 그쵸? 요 이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이 비용들을 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대안일은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30만 원이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대안이는 수리비 10만 원 투입하면요 5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결국 수리비 빼면 얼마예요? 40만 원 내가 버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대안 3번은요 35만 원 드리면은요 60만 원 번답니다. 60만 원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60만 원에서 35만 원 빼면은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죠. 그렇죠? 순수하게 나한테 들어온 돈은 25만 원이잖아요. 얘는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최대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2번이 최대의 대안이 되는 거죠. 최선의 대안. 왜요? 10만 원 들어가지고 50만 원 들어오니까 결국은 40만 원만큼 내가 가치를 얻는 거니까 우리는 이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선택은 누굽니까? 대안 1하고 대안 3인데 그래도 둘 중에 보니까 누가 더
올바른 선택입니까? 대안 1이 그나마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선택이죠. 그럼 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얘를 선택했겠죠. 대안 1을. 맞죠? 근데 이 금액을 보나 금액은 얘가 크죠. 맞죠? 그래서 이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의제기를 할 때 이의제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최대 금액이 맞죠? 이 최대 금액 있죠.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대의 금액,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최대의 금액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내용에서 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번의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을 중복으로 정답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금액이 조금 모호한 그런 이제 지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답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가장 틀린 것은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자, 이 문제는 밑에다가 누구를 그리면 될까요? 네,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이 두 개만 그리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이거는 전산의 1급 수준의 문제니까 빠르게 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품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품을 좀 길게 얘기하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고 짧게 얘기하면은 그냥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 이번 달에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완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요거 두 개 더해 가지고 얘를 빼면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요거 내용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구해 가지고 땡겨올 수 있는데 지금 자료가 보니까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초 원재료가 있고 기중 원재료 매입액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엔 아무래도 원재료 계정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기초의 제품하고 기말 제품하고 다 있거든요. 자, 있는데 매출원가가 없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매출원가만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냥 여기에서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매출원가하고 기말 제품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매출원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제품 계정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제 생각인데 아마 이 문제는 원재료 계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재료 계정 하나를 좀 그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원재료 계정을 그렸는데, 자, 우리 원재료 계정 같은 경우에도 알고 계시죠? 얘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자산이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차변이 자기 자리죠. 그럼 여기가 이제 원재료의 창고예요. 그러면 기초 원재료,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원재료,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새롭게 매입을 했고, 그 중에서 사용해버리면 재료비가 되는 거죠. 요 재료비가 나중에 단기 총 재료원가에 직접 재료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쓰고 남은 재료는 뭐가 된다? 그게 기말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단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더해서 이제 이걸 빼야 되겠죠. 근데 기초 제공품은 있어요. 어디에? 여기 있네요. 10,000원. 그래서 이 10,000원을 여러분들이 여기로 끌고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총 재원가는 여기에 글자는 안 나와 있죠. 하지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구하고요. 자, 기말 제공품 구해볼게요. 기말 제공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15만원 돼 있죠. 얘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제공품에서 얘를 더해가지고 얘를 빼기만 하면 얘가 나오는데, 자, 단기 총액 제공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얘를 구할 겁니다. 근데 얘는 결국 누구의 합입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맞죠? 그 다음에 직접 경비인데, 직접 경비는 잘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오면 적지 않으시면 되고요. 나오면 적으시면 되는데,
직접 경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직접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조금 올릴게요, 화면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온다? 제조 간접비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얼마 있습니까? 직접 재료비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직접 노무비 나와 있죠. 어디에? 여기 20만 원 있네요. 20만 원. 그럼 요 20만 원을 여기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있습니까? 있네요. 얼마? 여기에 20만 원 돼 있네요. 맞죠? 그럼 우리는 직접 재료비만 더하면은 드디어 이 단기 총 재료원가의 총 합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구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자, 원재료의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예요. 그럼 기초 원재료가 있겠죠. 얼마? 여기에 10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10만 원 그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 매입액이 있겠죠. 어디 있습니까? 원재료 매입액 15만 원. 혹시 얘도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으면 빼야 됩니다. 근데 없으니까 그냥 얘가 순매입액이 되겠죠. 15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말 원재료 빼면 되는 거예요. 기말 원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기말 원재료 3만 원. 여기다가 3만 원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면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밀가루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밀가루 더해가지고, 맞죠? 쓰고 남은 밀가루가 3만 원이니까 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발생한 재료비는 얼마이다? 22만 원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간다?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22만 원이 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단기 총 지원가는 22만 원, 20만 원, 20만 원 더해가지고 62만 원이죠. 맞죠? 그럼 62만 원에서 만 원 더하면은 63만 원인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만들어냈길래 기말 제공품이 15만 원 남았을까요? 그렇죠. 63만 원에서 15만 원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니까 여기 요거 더해서 요거 빼니까 48만 원 나오죠. 맞나요? 네, 요게 이제 단계 제품 재료가 요 금액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이걸 빼면 되는 건데, 맞죠? 얘하고 얘는 있었지만 얘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구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도 요거는 있었지만 얘는 없었으니까 결국 원재료 계정에서 구해서 가지고 온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정리 잘 하시고요.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보조군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분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죠? 부문별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서두가 좀 길어요. 그냥 부문별 원가 계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은 중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을 이용해 가지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직접 부문에다가 이렇게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였죠. 맞죠?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직접과 단계와 상호 배우법을 사용하기 전에 일단 이 간접비를요, 그냥 간접비 자체만 가지고 단순하게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간접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배분할 것인가, 그걸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뭐다?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이죠. 그래서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그냥 간접비 자체를 가지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법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간접비를 다시 어떻게 한다? 세분화해 가지고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법을 쓸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중요한 거는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좀 잘 나오지 않는 거, 그쵸? 너무 지엽적인 거, 뭐 이런 부분에다가 너무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출제위원이 낸다고 하면은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뭐 힘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만 짝 지은 게 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이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강사님들이 그렇게 잘 설명하잖아요. 물론 뭐 설명하신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설명할 바에는 그냥 다른 걸 더 공부하시는 게 낫지. 뭐 이런 걸 굳이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정확하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중 배분이 정확하죠. 왜요? 간접비를 그래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좀 더 세분화해서 작업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이 높겠죠. 맞습니까? 아무튼 이 이중 배분율법은 단일 배분율법보다 정확하다는 거, 그것만 하나 포인트를 가지시면 돼요. 그럼 우리 원가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 알고 있죠? 뭔가가 정확하다면요 항상 어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정확하면은요 시간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맞죠? 아무튼 뭔가가 좀 이렇게 정확하다, 뭐 그런 내용만 나오면은 그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A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자, A는요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이중 배분율법은 일단 원가 계산할 때 변동비 고정비를 나누어 놓고 나서 원가를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치죠. 그러니까 단일 배분율법보다는 좀 더, 그렇죠,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데, 여기서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A는 틀린 거죠. 그래서 장점은 B, C, D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B를 볼까요? 원가분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무래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는 것이 나누지 않는 단위보다는요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니까 그만큼 공정하겠죠, 뭐. 그쵸?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제 기준은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한다고 시간 좀 길게 소비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정도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9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쌤이 수업 시간 때 주로 어떤 기업이 쓴다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 만드는 공장, 누구죠? 조선소죠, 그쵸? 자, 조선업은 배를 만들어 팔아요.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 파는 거죠. 그쵸? 그러면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바이어가 원하는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을 맞추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죠. 크기 때문에 단가가 어떨까요? 단가가. 우리 단가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단가가 어때요? 일단 단가가 커요. 그렇죠? 왜? 한 개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걔만 만드는 거니까 단가가 엄청 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네, 1번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단위당 원가는 뭐다? 그렇죠. 낮은 게 아니고 높아요. 여러분, 배 한 대 얼마예요? 여러분, 배 한 대는요, 뭐 우리가 뭐 낚싯배 이런 거는 뭐 몇 천이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뭐 크루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거의 뭐 몇 천억에 뭐더라? 좀 비싼 거는 이제 뭐 조원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뭐 러시아산 크루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큽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일단 답이 나왔네요. 자, 2번 방금 얘기했죠? 납품정을 소량 생산 방식으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적합하죠. 그 다음에 3번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 주문한 거 다르고 저 사람 주문한 거 달라요. 그래서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다? 손익분석이 용이하죠. 왜요? 주문한 그 제품에 대해서만 원가 계산하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원가가 나오고, 거기다가 손익분석도 아주 정확하게 되니까 용이하다, 그 얘기예요.
4번. 다른 원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정확한 원가 계산 가능하죠? 방금 얘기한 거예요. 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한 그 사람의 품질과 성능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요구한 가격대로 정확히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 즉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원가 계산이에요. 아시겠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다. 네,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공송품에 대한 문제인데, 공송품 문제는 원래 좀 쉽게 나오죠. 그쵸? 자, 쉽게 나오는데,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아무래도 이 품질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그 기본적인 이론 그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문제가 세계는 공송품 중에서, 자, 공송품이 뭐죠? 불합격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불합격품 중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큼을 정상 공손 간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으로 간주하겠답니다. 그러면은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다음의 설명을 보니까 공정 시점에 60%, 뭐 20%, 60% 시점에서 뭐 품질 검사를 한다. 이런 걸 지금 이제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품질 검사를 하는 이 시점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품질 검사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가 바로 기본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렵다 싶으시면은 기본 내용을 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제품이 있죠. 몇 개? 2000개. 단계에 투입된 게 8000개죠.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총 10,000개인데 그 중에 완성시켜버린 게 6000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덜 만들어진 기말제품은 당연히 몇 개? 10,000개에서 6000개를 뺀 4000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2500개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1500개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불량이 난 거예요. 이 불량품을 뭐라고 한다? 공송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완성품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덜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송품은 그냥 불합격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공송품을 다시 이제 회계처리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죠? 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나누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정상공손은 어떻게 하죠? 정상품에다가 배분을 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상공손은 정상품에 배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정상품이 이제 뭔지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상품의 10%만큼을 정상공손으로 이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10%가 얘가 되는 건데 우리 문제에서는 얘가 몇 개인가 그걸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품이 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상품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완성품과 검사를 받은 기말제공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우선은 이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100% 완성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검사를 다 마쳤어요. 그쵸? 근데 이 기말제공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게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검사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이제 그걸 따지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회사의 품질 검사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품질 검사를 한 7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하겠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만드는 물건은 70% 정도만 완성이 되면은 70% 이후로는 불량이 거의 날 확률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검사 시점은 언제로 잡는다? 70% 시점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문제 보니까는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프로이다? 25%가 되는 거죠. 그럼 25%가 되었다는 얘기는 얘는 아직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검사를 안 했죠. 왜? 얘가 70%까지 만들어져야만 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제품은 검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정상품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정상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기말제공품이 완성도가 25%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예요. 80%. 그럼 80%라는 얘기는 기말제공품이 80%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70%의 시점에서 검사를 받고 왔겠죠. 그러면 검사를 드디어 뭡니까? 통과를 했으니까 검사를 받은 기말제공품이니까 이때는 뭐다? 이 기말제공품이 정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품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이번 연도에 이번 단기에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미안합니다. 발음 꼬이네요. 자,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말제공품의 검사 유무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단기 완성품인데 단기 완성품은 일단 검사를 100% 다 받은 거죠.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단기 완성품 안에는 기초정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포함되어 있는데 얘가 기초정품 포함된 이 2000개는 단기에 검사를 받았느냐 또 단기에 검사를 받지 않았느냐, 즉 보다 여기에는 단기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단기에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연도에서 넘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저번 연도에 만약에 혹시나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를 받고 일부가 넘어왔다면은 얘는 저번 연도의 정상품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이번 연도의 정상품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에 뭐다? 제공품도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한번 쌤이 여러분께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일단 이 단기 완성품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 알고 있죠? 자, 첫째는 뭡니까?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거 맞죠? 그러니까 단기 뭐라고 할까요? 착수 완성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단기 착수 완성품의 수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6,000개가 있다면 이 안에는 뭐다?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기초 제공품이 2,000개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2,000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인데 단기 착수 완성품은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나머지 요 8,000개에서 다 만들어진 게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6,000개니까 2,000개를 빼면은 나머지 몇 개? 4,000개가 여기에 있는 이 단기 투입분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품은 다시 뭐다? 단기 착수 완성품하고 기초정품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상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뭐다? 이번 연도에 우리가 투입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무조건 이번 연도에 검사를 했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기초정품은요 저번 연도에서 넘은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 즉 단기에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걸 따지셔야 되는데 그걸 따질 때는 또 누구처럼 기말처럼 완성도를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80% 시점에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몇 프로입니까? 완성도가 40%죠. 그럼 40%면은 아직까지 80%가 안 되었으니까 검사를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 검사를 안 받았겠죠. 그럼 얘는 뭐다?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을 거니까 이번 연도에 뭐예요? 정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기초제공품이 완성도가 80, 예를 들어서 5%예요. 근데 우리는 80% 시점에 검사를 하죠. 맞죠? 그럼 얘는 85%라면은 이미 저번 연도에 검사를 다 마치고 이번 연도로 넘어왔겠죠. 85%라면. 왜요? 우리는 80% 시점에 검사를 하는 거니까 저번 연도에도 80% 시점에 검사를 했겠죠. 그럼 그때 만약에 얘가 완성도가 85%라면은 이미 검사를 저번 연도에 받고 왔을 거니까 이번 연도에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번 연도에 정상품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다?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검사를 받은 것 같다가 쌤이 OK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개는 공성품 중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여러분, 이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기예요, 단기예요? 그렇죠. 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몇 프로?
10%만큼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렇죠? 그럼 정상공손을 알려면은요, 우리는 정상품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정상이 납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입니다. 품질 검사를 공정의 몇 프로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공손품은 몇 개이다? 600개랍니다. 자,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정상공손품을 구하려면요, 정상품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정상품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단기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을 나누는 겁니다. 쌤이 정상품이 뭐라고 했죠? 검사를 받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 완성품은 뭐와 뭐로 나누어지죠? 기초의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초의 제공품을 얘라고 하고요, 단기의 투입분을 얘라고 할게요.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단기 착수 완성품이라고 할게요. 근데 완성품 6,000개는요, 자, 6,000개는 방금 쌤이 얘기했듯이 이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기 착수 완성품은 현재 4,000개 나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6,000개에서 2,000개가 기초라면은 나머지 4,000개가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기 착수 투입된 이 원가에 대한 완성품 4,000개는 무조건 검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검사 OK예요. OK. 이해됩니까? 왜요? 얘는 단기에 투입되어서 단기에 100%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초는 물론 100%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100% 다 만들어졌지만은 문제는 뭐다? 얘가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았느냐 저번 연도에 받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60% 시점에서 검사를 한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럼 60% 시점에서 검사를 한다면은 기초의 제공품의 완성도는 40%죠. 그럼 얘가 뭐다? 40%만큼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60% 시점에 검사를 하니까 여기 있는 2,000개는 아직까지 40%까지만 만들어졌으니까 저번 연도에 검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았겠죠. 그럼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고 100%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았으니까 단기의 정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검사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된다? OK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누구 남았습니까? 이제 기말 제공품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지금 현재 완성도가 몇 프로예요? 그렇죠. 25%죠. 기말 제공품은 이 2,500개가 현재 25%까지만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언제 검사합니까? 60% 시점에 검사잖아요. 그럼 이 말은 기말 제공품은 지금 현재 25%밖에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죠? 아직 60%까지 안 왔잖아요. 그럼 검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겠죠. 그럼 안 받았으면 얘는 그냥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받은 것만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이 정상품은 OK 두 개가 누가 있습니까? 2,000개, 4,000개니까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몇 개? 6,000개가 정상품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6,000개가 정상품이니까 결국 정상품 6,000개의 10%면 600개죠. 그래서 정상공소는 6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그럼 1번은 옳은 말이니까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면 1번은 일단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을 위해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2번은 볼게요. 그러면 2번은요, 품질 검사를 언제 한대요? 공정의 20% 시점에서 한대요. 그쵸? 그럼 2번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단기 완성품을 기초제공품, 단기 착수 완성품,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밑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항상 요 세 개를 딱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단기 착수 완성품보다 얘는 무조건 OK라니까요. 얘는 무조건 검사를 다 받고, 맞죠? 100% 완성되었으니까. 그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굽니까? 완성품 안에 들어있는 기초제공품이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이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번 보니까요, 얘는 검사를 언제? 우리 회사가 20% 시점에서 한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20% 시점에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쵸? 완성도가 20%를 넘어가면은 검사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기초용품 2,000개는 볼까요? 완성도가 몇 프로? 40%죠. 그럼 완성도가 40%라는 얘기는 얘는 이미 20% 검사 시점을 뚫었으니까 이미 저번 연도에 검사를 받고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까지 만들어진 게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뭐다? 저번 연도에서 40%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저번 연도에 이미 뭐다?
20%를 뚫었으니까 20%의 검사를 받고 왔겠죠. 그럼 얘는 단기의 정상품이에요? 전기의 정상품이에요? 전기의 검사를 받았다면 전기의 정상품이에요. 그럼 얘는 정상품이 이제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는 뭐다? 1번과는 달리 얘는 이제 X가 되는 거죠. OK가 아닌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마정품인데, 기마정품은 완성도가 몇 프로입니까? 25%죠. 근데 우리는 20% 시점에서 검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마정품도 25%에 완성이 되었다면은 25%까지 완성이 되었다면은 이미 20%를 뚫었죠. 즉 이 말은 검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검사를 했으니까 얘도 OK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정상품은 OK를 얘기하는 거니까 OK 두 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6,500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정상품이 6,500개니까 6,500에 10%면 몇 개입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참 미안합니다. 10%면은 65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요 기초가 저번 연도에 검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얘는 단기의 정상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 복수 정답이었어요. 그쵸? 왜 그런가 하면 3번도 정답이었거든요. 자, 3번은 왜 틀린 말인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요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보겠습니다.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소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마정품 원가에 각각 배부가 된다. 볼까요? 자, 60%라는 얘기는 한 이쯤에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쯤으로 할게요. 60% 맞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정상품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완성품하고 기마정품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완성품이고요, 여기까지가 기말인데 다시 완성품은 기초와 단기 착수로 나눈다. 알고 있죠? 자, 기초는 6,000개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럼 6,000개에서 2,000개 빼면은 단기에 착수되어진 요 투입본의 완성품은 4,000개가 되겠죠. 근데 단기 착수 완성품은 무조건 단기에 투입돼 가지고 단기에 100%를 다 만든 거니까 얘는 이미 60%를 뚫어 가지고 검사를 다 받았겠죠. 그럼 얘는 그냥 OK예요. 그 문제는 이제 기초와 기말만 보면 되는 건데, 자, 기초 한번 보세요. 기초는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저번 연도에 검사를 받으면은 단기의 정상품이 아니고 단기에 검사를 받으면은 단기의 정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완성도가 몇 프로? 40%니까 맞죠? 검사를 60%에 한다면은 얘는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번 연도에는 40%까지만 만들어졌으니까 아직까지 60%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거는 전기에 검사를 안 받았겠죠. 그러면 단기에 검사를 받았겠죠. 단기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100%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쵸? 그럼 얘는 뭐다? 단기의 정상품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얘도 이제 OK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품은 그냥 단기에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 문제는 기말인데, 자, 기말은 완성도가 25%잖아요. 근데 검사를 언제 합니까? 60%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아직까지 60%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검사를 안 받았겠죠.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건 쌤이 뭐라고 했죠? 단기에 검사를 받은 정상품에 대해서 10%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단기에 검사를 받은 건 기초와 단기의 착수인 요 6,000개에 대해서 10%니까 600개가 되겠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럼 이 600개가 이제 정상 공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600개는 어디에다가? 완성품하고 기마정품에다가 이렇게 각각 배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정상품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 600개는, 이게 600개죠. 600%가 아니죠. 그쵸? 그럼 이 600개는 일단 완성품에서 뭡니까? 검사를 둘 다 받았으니까, 그럼 완성품을 일단 뿌려줘야 되겠죠. 완성품은 당연히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말에는 뿌려줄 수가 있습니까? 기말에서는 뿌려줄 수가 없죠. 왜? 기말 정품은 검사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정상공소는 기말에서는 나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말에서 나왔다면 기말에다가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기말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결국 기말 제공품으로는 뭐다? 배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3번은 기말 제공품 원가에도 배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복수 정답이 2번, 3번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4번. 비정상공소원가는 품질검사 시점과 상관없이 뭡니까? 그렇죠.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죠. 왜요? 이건 쌤이 처음에 요 그림에서 얘기했잖아요.
비정상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죠. 근데 정상공소는요. 정상품이 배고야 되겠죠. 근데 정상품은 얘는 무조건 되는 거고 얘는요.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3번은 뭐다?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기말 제공품에는 배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꼭 이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화의 간주공급. 간주공급이 뭔지 알죠?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부른 거죠. 자, 아무튼 간주공급으로서 세운계안서 발급 대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단,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 간주공급은 원래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세운계안서를 발생하면 발생이 아니죠. 발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세운계안서를 가져가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상대방은 나에게 돈을 안 줬으니까. 그렇죠?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세운계안서 발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발급하는 게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직무장에 반출할 때는 그 판매장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운계안서를 넣어서 보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간주공급은 원래 세운계안서를 발행 안 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판매 목적 다사업장 반출, 직무장 반출은 세운계안서를 발급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간제공급은 네 가지가 있죠. 사자 개폐,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폐 없이 잔존재화. 1번에 있는 이 면세사업 전용이 자가 공급 중에서 한 개였죠. 자가 공급은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면세사업에 전용하지 말아라. 둘째, 비영업용 수용차에 쓰지 말아라. 셋째, 그게 직무장 반출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얘만 세운계안서를 발급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려면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구하는 산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기본 강의 때 알려드렸던 그 산식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산식은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하죠. 만약에 이제 이 납부세액이 매입세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에 보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이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간과세자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힘든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한다? 일반 과세자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산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들은 이 산식을 쓰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요. 그쵸?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튼 얘가 퍼센테이지니까 얘를 곱하게 되면은 이 공급대가가 확 줄어들어요. 그쵸? 확 줄어들면은 거기에서 10%를 곱하게 되면은 일반 과세자가 내야 되는 이 납부세액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의 세액을 이제 적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대신에 이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얘네들은 참고로 환급이 안 됩니다. 이 공식 자체가 매입세액을 빼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 그렇죠?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니죠. 간이가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3번은 뭐다? 일반 과세자가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과세표준이 뭐다? 공급가액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곱해서 나온 거죠. 근데 간이가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가격이 아니라 누구다? 공급 대가가 되는 겁니다. 대가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자, 이번에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간이가스 사업자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협계액이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800만 원 미만이었죠. 근데 2011년도부터는요, 이제 4,800이 아니고 8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이제는 간이가스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너무나 많이 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다음은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구 국가, 다른 말로 수입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영세율 제도가 왜 생긴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0%의 세율을 과세하게 되면은 이제 과세하지 않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입한 나라가 수입하는 자기 나라의 그 세율만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0%를 과세하게 되면은 과세하지 않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은 수출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영세율 제도의 목적은 수출 촉진, 이중과세 방지였죠. 그쵸?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습니까? 건설업이죠. 건설업은 여러분들 용역 업체인 거 알고 있죠? 건설 용역이에요. 근데 이 건설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빌딩을 지어준다. 이거는 건설 용역을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출 촉진을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답은 나왔고요. 3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결국은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영세율은요, 원래는 없던 거였어요. 원래는 10%가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 국제거래관에서 10%를 과세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몇몇 나라들이 이제 상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영세율이라고 하는 그런 특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은 여러분들 특례입니다. 특례. 아시겠습니까? 원래 특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서로 영세하기로 하자. 이렇게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합의가 없으면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영세율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 될 수 있죠? 이게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하는 영세율 세운계안서. 알고 있죠? 우리 내국 신용장 나오면은 그거였잖아요. 그 수출 업체한테 원자재 업체가, 그쵸, 원재료 등을 수출할 원재료 등을 납품하는 경우, 그때는 국내 거래였지만 그래도 뭡니까? 영세율을 적용해 주었죠. 대신 조건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세율 세운계안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국내 거래라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4번, 15번은 소득세입니다. 그쵸? 자,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이론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외운다는 것은, 맞죠? 불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공부할 시간을 뭐 한다? 다른 걸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세는 아는 것만 풀면 됩니다. 자, 일단 풀이는 해드릴게요. 자,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환입이란 말은 팔았다가 돌아온 거죠. 그럼 이거는 판 게 아니니까 나의 수익이 아닌 거죠. 수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총수익 금액을 회계에서 뭐라고 하죠?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 그쵸? 필요경비를 뭐라고 하죠? 회계에서 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 맞는 말이고. 2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죠. 당연하죠. 왜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다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이 되었다. 우리 관세, 환급금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해오겠죠. 그러면 수입을 해오게 되면은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수입하게 되면은 이제 수입을 조금 이렇게 자제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때 이제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이해되겠죠? 그럼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데, 그쵸? 내가 처음에 수입할 때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미우니까 관세를 때린 거죠. 근데 수입한 이 물건을요, 다시 어떻게 한다? 다른 제품이나 다른 아무튼 어떤 서비스 등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할 때는 미웠으니까 관세를 때렸는데 다시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이때는 오히려 뭐다? 미웠던 감정이 사라지면서 이뻐 보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관세를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관세를 돌려주니까 냈던 관세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관세 환급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이런 환급금은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필요 경비에 넣었죠. 근데 다시 환급받게 되면요, 경비로 넣었던 걸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경비로 넣었던 걸 취소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커졌다가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뭐다? 바꿔 말하면 수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다? 총수익 금액에 다시 넣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한다? 총수익 금액에 이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에 넣어주는 이유는 뭐죠? 바꿔 말하면 비용을 취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용을 취소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4번이 왜 틀렸습니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장려금이 뭐죠? 리베이트. 그쵸? 여러분들 왜 요즘에 그런 게 있나?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사게 되면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하고 인터넷하고 묶어서 결합해가지고 가입하게 되면은 뭐 통신사에서 뭐 30만 드리겠습니다. 현금 50만 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 본 적 있죠? 그런 게 바로 장려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장려금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다? 우리 회사의 총수익 금액으로 또 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즉 리베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금액들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지 산입하지 않냐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확정 신고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냥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근데 1번은 이제 답이 안 되는 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분류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문제는 종합과세를 묻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3천만 원과 일시적 강요 기타 소득 금액이 310만 원 있는 자죠. 자, 우리 그 기본 강의 때도 그렇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건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같은 이런 금융 소득은요,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 그렇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그렇죠.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합니다라고 들어본 적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넘었으니까 종합소득 과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강연료가 있네요. 그러면 일시적인 강연료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건데 얘도 310만 원이 있대요. 그렇죠? 근데 기타 소득은 그렇죠?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일용 근로소득은 당연히 이건 뭐다? 분리과세죠. 이거는 그냥 자체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결국 얘도 뭐다? 종합과세가 아니니까 일단 정답은 아니고. 자, 4번은 근로소득 금액 6천만 원과 복권 당첨 소득 금액이 5억 원 있는 자.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죠. 그렇죠? 분리과세기 때문에 얘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근로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니까 지금 복권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니까 얘는 그냥 없는 걸로 쳐야 되겠죠. 그럼 얘를 없는 걸로 친다면은 얘만 있는 건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그냥 바로 어떻게 한다? 세금 관계를 끝내버리고, 그쵸? 굳이 5월달에 뭐다? 종합소득과세 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로자의 특혜니까요.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15분까지 이제 풀이를 마감을 하도록 하고, 네, 다음 이제 95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